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자리에 최요한 시사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선들 좀 다 보셨나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예, 특별한 장면만 좀 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 예. 경선 레이스만 뜨겁지 예. 국민들 마음까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는 광주 경선 예. 같은 경우는 정말 불타올랐죠. 전 국민이 지켜봤고 예. 박근혜, 이명박 후보가 그때 경선할 때는 정말 누가 될 것인지 예. 이미 선거가 벌어졌거든요. 예. 거기에 그것이 바로 이제 당의 전체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각 당의 경선 레이스 그 자체만 뜨겁지 예. 이게 바깥으로 퍼져나오는 효과가 좀 적습니다. 좀 미미하다. 예, 미미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선이 아직 좀 붐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뭐 워낙 지금 상황이 빤하다 보니까 네. 빤하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다지 그렇게 기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재미없다. 재미없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정광훈당으로 가서 경선하라. 극우 기독교계 목사 정광훈 씨와 함께하라. 보통 야당에서 국민의힘 내 극우 인사를 비판할 때 정광훈 씨를 좀 언급을 하기는 하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주말 이틀간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토론회가 있었다는 거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죽음의 조라 불리는 B조 토론회 전인가요? 이후에 A조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세 후보를 향해 직설적인 화법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 주요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독창적인 캐릭터의 소유자 남하경 청년 MC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하나만 골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둘 다 싫다니까요.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퀴벌레들보다는 자동차 바퀴가 세상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계엄 반대.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또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됐죠. 국회에서 계엄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고 그게 2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 할 기회를 주자. 예. 그런데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대통령 지켜라.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주도니까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내란머리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1라운드의 마지막 네 번째 안철수 후보님.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점이 저는 생각할 때 AI의 기본 기술인데 이 부분은 특히 양자 기술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챗GPT도 쓰고 써보셨습니까? 퍼플렉스도 쓰고 이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그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안철수 후보에게 위원장 하나 맡아주시겠냐? 아마 저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윤석열 후보랑 예.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하고 나서 예. 모시겠다라고 했는데 팽당했잖아요. 네. 그때가 아마 생각났을 거고 네. 저는 이번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경선. 예. 가장 최악의 질문을 뽑으라면 예. 다시 태어난 바퀴벌레가 될 거냐 바퀴벌레가 되냐 차 바퀴가 될 거냐라는 네. 이 질문이 가장 최악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후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크게 이걸 답변을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대 남성들의 지지 외에는 그다지 크게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어필하기 위해 재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에서 다시 태어나면은 바퀴벌레로 태어날래 차바퀴로 태어날래라는 기상천외한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도 귀를 의심했거든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오나? 아니 다른 재밌는 질문 많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건 논평의 가치도 없고 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런 논평들도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경선 토론회를 보셨는데 민주당 쪽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도 봤는데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이제 바퀴벌레 얘기는 넘어가고요. 찬탄과 반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이 나눠져서 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탄핵을 찬성하냐 탄핵을 반대하냐라는 것은 이거 헌재 말고 국회에서의 친한동계 의원들 그때 19명이 국회에 들어왔고 그래서 계엄을 해제 요구를 했고 나중에 그중에 일부가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 일관성을 보면 이거는 한동훈 후보의 승리예요. 왜냐하면은 계엄을 반대했고 계엄 반대한 사람은 계엄을 실시한 사람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엄은 반대한다. 그런데 탄핵까지 갈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지어서요. 구분지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쭉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무자로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반대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탄핵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가 가장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빼놓고 대부분의 후보는 탄핵 지금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은 또 반대한다라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계엄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정권을 이재명한테 줄 수 없는 거 아니겠냐. 이게 속마음이거든요. 근데 차마 그 얘기는 못 하겠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논리적 정확성은 한동훈 후보에게 있지만 그러나 투표는 당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 안철수 후보가 내린 평가인데 사실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류가 계엄은 반대하는데 탄핵은 찬성하지 않고 찬성하는 게 아니라 탄핵은 반대한다. 이게 또 주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친윤이 주류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아니다. 내란이 아니지.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할 수 있냐. 아직도 그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도 뭐 찬성하고 탄핵은 반대한다. 이 논리가 주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된 파면이 된 전 대통령인데 그걸 감싸기 위해서 대선 토론회
와서 그것까지 옹호를 한다고 하면 그럼 정광훈당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맞죠.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의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 노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스팔트 극우 노선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를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한 예. 겁니다. 근데 안철수 예비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자기의 가장 라이벌인 나경원을 제일 앞에 놔두고 그리고 1위라고 하는 김문수나 예. 홍준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네. 좀 조금 달리 생각한 것이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 계엄을 반대한 사람이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이제 그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류 의견은 예. 계엄을 하게 된 원인을 야당한테 돌리고 예. 그렇다고 계엄을 찬성하진 않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탄핵하냐 이게 주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만 가지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대통령 후보는 뽑아도 네.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계엄에 대해서 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야당이 빌미를 줬다라고 얘기할 수는 네. 있겠지만 그렇다고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를 해선 되겠냐라는 네. 이야기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다수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은 그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전위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대중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토론회 자체가 재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경선을 사실 봤을 때는 예. 사실 홍준표 후보는 약간 또 애매모호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 김문수 후보하고 또 좀 다르게 홍준표 후보는 특히 한동훈 후보하고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뭐 선배님, 후배님 뭐 얘기를 하다가 홍준표 후보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 거 맞지 않으시냐? 맞다. 근데 탄핵에 대해서는 그럼 찬성하시는 거냐, 반대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애매모호하게 이제 답변을 하고 시간 다 됐습니다.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넘어갔어요. 예. 이 부분이 사실은 홍준표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금 나경원, 김문수 혹은 친윤이라고 불리는 다른 후보들과는 이철우 의원이나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또 얘기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홍준표 후보는 예. 그야말로 입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곤란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는 확실한 친윤 후보도 아니고 예. 당내에서 계속 비주류로 예. 목소리를 크게 키워왔던 사람이고 예. 그러면서 이재명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김문수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 1위를 점유하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친윤으로 가기도 뭐하고 예. 그렇다고 당원들의 마음은 살려니 반윤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가진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정치인은 어떨 때는 애매모호한 스탠스, 네. 어떨 때는 확실한 스탠스 예.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입장을 계속 변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선 후보 토론회, 예. 특히 경선 과정이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제 1차 경선이니까 이제 실제 4인으로 좁혀지면 좀 더 명확하게 스탠스를 정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정략적인 판단 때문에 이제 하신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데 이 부분이 한동훈 후보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그 홍준표 후보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게 약점이기 때문에 예.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인데 예. 이것이 꼭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옛날에 다른 나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예. 흑인 노예 해방을 얘기할 때도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남부하고 전쟁 벌이지 않으려고 예. 그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나중에 탈이 났거든요. 예. 그건 그때라 하더라도 그러한 전략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예리하게 검사 출신인 한동훈 후보가 톡 찍어서 왜 이렇게 입장이 애매모호해요? 예. 라고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존재성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예. 또 한 질문이길 테고요. 예. 안 후보가 좀 이 글을 올렸을 때 나경원 후보가 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설전이 좀 벌어지게 되는데 이 1차 경선 보면서 많은 국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4위 컷오프 싸움 같다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 뭐 나경원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시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 가시라. 아, 세요, 그렇죠? 국민의당 예전에 국민의당을 만들어라. 컷오프 싸움 같은데 1위, 2위, 3위는 20%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인 것 같은데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논리적 정확성을 따진다면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지지율도 높더라고요. 뭐 그거야 뭐 가봐야 하는 거고 까봐야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당내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입장이 계엄을 하게 된 원인이 야당한테 있는데 야당 비판을 하지 않고 계속 그러고 나서 탄핵에 찬성하고 혼자 의사당에 앉아가지고 탄핵 찬성하고 막 이랬으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리 환영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은 그 4명의 컷오프 결국 내일 결과가 나오겠지만 안철수냐 나경원이냐의 상황에서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예전 상황을 얘기하면서 국민의당 제가 의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거든 뭐든 간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라는 이 상대를 제쳐야 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뻐꾸기 알 같은 이런 비유까지 해가면서 극렬하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전신 당에 쭉 오랫동안 있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당에서 외부에서 나온 또 이런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 당원에게 어필하는 어떤 그런 멘트들이겠죠. 어제 경선 또 보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한 후보의 그러니까 인신공격성 좀 질문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제가 잘 듣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세 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키높이 구두, 그 다음에 생머리냐 아니면 탈모냐 아니면 보정 속옷 관련된 이 3개가 나왔는데 유치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질문을 하게 된 꼴이 됐고 바퀴벌레로 태어날 거냐 바퀴로 태어날 거냐라는 그 질문과 함께 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된 2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론회 전체로 봤을 때 바퀴벌레와 차바퀴 이건 최악의 질문인데 후보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제 질문과 답변 이 사이에서 가장 최악의 질문이 키도 크신데 무엇하러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홍준표 후보는 대구시장이었어요. 대구라는 것은 우리나라 영남권의 가운데에 있는 굉장히 그 핵심적인 우리의 예전부터 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 발달을 했던 그 도시의 수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하러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실 텐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대구시장이었으니까 예. 대구시정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예. 지방 분권의 문제라든지 정책 관련된 부분이요. 이런 네. 질문을 해야 역시 우리 저 홍준표 후보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동훈 후보를 정책으로 제압을 하는구나 그렇죠.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키높이 구두와 탈모와 보정속옷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네. 아니 키높이 구두 신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이고 그럼, 탈모로 네. 고민하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탈모 1000만 시대인데 1000만을 이렇게 약간 좀 비판한 거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후보 아니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런 질문을 나오면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게 저는 진짜 홍준표 뭐 홍카콜라 얘기 많이 했지만 네. 이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이게 약간 청년의 질문을 대신 해준다.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질문은 아닌 것처럼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기를 다 해놓고서 이 질문을 유치해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 네, 아유, 알겠습니다. 참, 네, 아유. 우선은 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걸로 뭔가 주제 선정에 좀 미스가 있었던 걸로 그냥 넘어가고요. 계엄과 탄핵을 두고 한동훈 후보랑 나머지 세 후보 사이에 좀 공방이 오갔습니다. 3대1 구도처럼 보이고 사실 뭐 방송에서도 많이 그렇게 평론을 하던데 이 3대1 구도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띄워준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뭐 의도적으로 나머지 후보들이 띄워준 건 아니겠지만 예. 3대1 토론으로 인해서 예.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이득을 본 면이 있지요. 이득을 본 게 좀 왜냐하면 많다. 논리적 정합성을 보면은 한동훈 후보 말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이 그 말 쟁쟁하게 한다라는 사람들이 다 갖다 붙여도 예.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준 한동훈 후보의 승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비상계엄엔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로 경미한 과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건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정치인의 잘잘못 내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이게 논하는 자리 이런 데서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죠. 예.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은근슬쩍 당원들의 마음을 사고 자기의 입장이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머지 세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논리에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에 따라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제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뭔가 이제 신세대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MBTI 관련된 얘기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예. 8명 다 외향적인 E, 예. 그다음에 이제 계획적인 J 네. 뭐 이런 성향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유정복 후보가 ENTJ인데 그러면 결국 ENTJ가 대담한 통솔자형입니다. 나경원, 양양자의 정의로운 해결사,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엄격한 관리자, 그 다음에 ESFJ, 사교적인 외교관 이철우 후보였는데 네. 이 후보들을 이겼다고 좀 봐야 될까요? 뭔가 치밀한 어떤 이런 대담한 통솔자형이 글쎄요. 경선에서 저는 사실 이제 그 MBTI 유형 검사 자체가 16가지 사람의 유형을 가지고 각각의 뭐 이름 의미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을 예. 과연 16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 예. 첫 번째 의문이 들고 네. 두 번째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끌고 이야기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한 정치는 E 내지 T 이쪽이 많을 거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그다지 크게 네. 잘못된 것 같진 않으나 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I적인 성격이나 J적인 성격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사람은 다 얼굴 자체가 이 얼굴이 60억 분의 1의 존재예요. 아, 잘생기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예. 최승호 변호사 이 존재가 60억 분의 1의 존재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개개인별로 성격부터 시작해서
존재 자체가 65분의 네. 1의 존재인데 네. 이걸 16가지 유형으로 딱 정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이긴다, 누가 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네. 외부적으로 보이기에 네. 활발하고 리더십으로 통솔할 때는 네. E적인 성격, T적인 성격이 예. 이렇게 치밀하게 진행하는 그것이 유리하지요. 네, 예. 확실히 경선 토론회지 않습니까? 예, 예. 토론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E 그리고 T 이성적인 T 성향을 가진 예. 한동훈 후보, 뭐 안철수 후보 이런 분들이 좀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 홍준표 후보, F를 가지고 계신 또 ESFJ 우리 평론가님 대선 경선 못 나가시겠는데? 굉장히 저는 그 나갈 생각 없고요. 네. 전 대통령 선거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저는 조금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 국민들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예.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예.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 일을 내 일처럼 예. 그래서 사명감이 생기는 거지 너무 똑똑하고 말 잘하고 잘나고 네.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우리 정치인 여러분은 공감하는 능력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국민의힘 경선이 그래도 확실히 민주당보다는 좀 더 이렇게 붐업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퀴벌레냐, 황당해서 바퀴냐? 황당해서 바라보는 경우 네. 이게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한동훈 후보가 예. 배신자 프레임을 찍혔는데 예. 이 배신자 프레임을 과연 이번 어떻게 것을 극복할 통해서 것인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저는 관심사가 큽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경선 관련된 내용 좀 오래 다뤄봤습니다. 예.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내용 보실까요? 선출직 대통령과 같다. 대통령과 뭐가 같다는 말일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인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기자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미국과의 방위비 재협상 권한에 대해서 묻자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은 업무 차이가 없다라고 답하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 나 대통령이야 이런 뜻일까요? 국가 행정 권력의 예. 지속적인 영속성을 생각한다면은 예. 대통령이 하던 수행 업무와 그렇죠. 그 대통령의 거릿이 뒤를 이어서 쭉 진행하는 권한대행의 수행 업무가 하는 일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 거릿이 60일 이내에 당연히 새로운 대통령이 이렇게 그 선출이 되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그 60일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메꾸는 역할에서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되고 차기 정권에까지 연결이 되는 그러한 것들은 최소한으로 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헌법학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의견인데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전의 대통령과 이후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이번에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예.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관세 관세 협정.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그 과거에 갖고 있는 행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잘 협상을 끝내서 예.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라고 읽히는 겁니다. 네. 즉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 권력을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읽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의식이다라고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읽히기 때문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주제도 선출직 대통령과 같다라는 그 표현에 사실은 조금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협정하고 당연히 방위비 재협상 관련된 부분,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상당히 잘 협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차기 정부에 이양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협상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지금 어찌 됐든
대통령과 권한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기 정부 이전에 결정을 할 것처럼 뭔가 또 보이는 태도 그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거 또는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협상한다는 이 자체가 단순히 누가 누구한테 의전회가 돈을 주고 얼마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봉쇄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가운데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고 한국은 더군다나 그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전략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최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더군다나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조선 능력이라든지 북해의 항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한국을 위해서 동북아시아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 쭉 내다보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주한미군 주둔비 얼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앞으로 맺어야 나갈 것인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관계 맺는 것도 같이 풀리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작 60일짜리 권한대행이 이거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60일 이내에 뭔가 결정하고 그 사적 그 공권력을 사적 이익으로 즉 대통령 선거로 출마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거랑 연결해서 하나 사실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한대행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를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은 나는 관리자지 선수가 아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죠. 사방팔방에서 대통령 나오시면 저희가 찍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정말 대통령으로 출마하고자 한다면은 바로 사퇴하고 다음 권한대행한테 넘기고 출마를 해야죠.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고 뭐로도 출마를 해야지. 지금 노코멘트라는 것은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은 저는 지지난주 금요일 날 기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출마한다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아니라고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지금 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마하면은 얼마나 당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국민들은 많이 기억하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저는 내란 사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아니니까 내란 사태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행위가 과연 계엄의 종범이냐 공범이냐라고 의심까지 받고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평론가님도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답을 안 주셔가지고 간 보고 있다고. 간 보고 있다. 간이 마치는 거죠. 언제인지 모른다고. 간덕수. 이름 좋다. 간덕수로 부르겠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우리 최승호 변호사가 아닙니다. 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간철수 약간 뭐 이런 말들도 있어가지고 간본다고 해서 저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 굉장히 과격한 발언인데 이 말을 한 인물이 더 놀랍습니다.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끊임없이 사실은 이국종 군의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군인 칭호도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병원장님이신데 항상 이슈들이 좀 많이 있고 소신 발언을 하시는 걸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최근 군의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강연한 자리에서 국내 의료 체계를 비판하면서 한 발언이 좀 큰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국종 교수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다라고 얘기한 거 보셨나요, 평론가님? 봤습니다. 지금 원장으로 불러드리죠. 국군 대전병원 원장이니까 원장으로 불러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 드라마 중증외과 센터 보셨습니까? 봤죠. 저도 봤습니다. 과거에 아주대병원에 또 그
병원 헬기, 예. 닥터 헬기 만드시고 그쵸. 또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외상센터.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17개 중추 예. 외과 센터를 개소하고 예. 닥터 헬기를 도입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예, 사람이 바로 공헌했죠. 예. 이국종 원장이고 예, 예. 이 원장이 이번에 이제 후배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군의관 후보생들 대상으로 강연에서 예. 이렇게 조금 과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문과 X들이 해먹는 나라. 예.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예. 자기는 그 실력도 없고 뭐 실력 능력 아무것도 없고 예. 오로지 이 권력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예. 문과인 거예요. 예. 그렇게 문과이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면을 세우기 위해서 막 헤쳐먹는다 이런 이야기겠죠. 예. 권력을 남용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 소위 얘기해서 바위를 깨는 계란이 돼서 계속 지금까지 부딪혔는데 안 되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내 후배들은 과학자들은 뭐 이렇게 해외로 나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 다 외국으로 나가라. 네. 이 이야기를 과격하게 표현한 겁니다. 조선에는 가망이 없으니 너희도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듯 탈조선해라. 예. 조선에는 가망이 없다. 사실은 이제 본인이 외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 도돌이표 돌고 했는데 외과 의사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혹은 아니면 그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어떤 허탈감, 박탈감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소모만 당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이국종 원장은 스스로 인생 망했다라고까지 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망했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좀 화나신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지난번에 이국종 원장이 예. 이 음성으로 남았던 예. 그 아주대 병원장한테 예. 엄청나게 깨지는 그렇죠. 그 음성까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인터넷을 예. 통해서. 예. 그러면서 이국종 원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예. 라는 생각은 들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탈조선 하게 되면은 탈조선 한 사람은 행복할까? 예.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은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국종 원장이 이제 국방부에 따로 이제 이것이 논란이 되니까 전화해서 사과의 뜻을 예. 표했고 예. 그 국방부도 이국종 원장의 그 뭐랄까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불문에 붙인다고 했거든요. 네. 문제 삼지 않는다. 그냥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국종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 현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네. 언제까지 대한민국 항상 이래야만 하는가?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업과 관련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박탈감들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또 눈치가 또 보이는 게 정치권에서 특히 대선 경선을 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바로 숟가락을 또 얹었어요. 그래서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제 서울과학고 나오고 이제 이과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과 출신이다라는 걸 좀 내세우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특히나 AI 시대, 이제 미래 시대에는 이과 출신들이 좀 필요하다. 저도 사실 이과 출신입니다만 제가 이과 출신이다, 이과 출신인 변호사가 뭔가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또 반발의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화가 났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간 보지도 않고 그 잘하는 간이라도 좀 보시지. 그냥 무작정 숟가락을 들이댔는데 이게 안철수 의원 얘기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예. 작년에 주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예. 그거 민주당 정권이 반토막 냈습니까? 예.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에서 반토막 냈잖아요. 예.
그리고 바이오 등 핵심 기술 개발이 중단되고 이공계 연구자들이 짐 싸고 해외로 떠났는데 예. 이 떠난데 역할을 한 데가 어딥니까? 예산 깎고 한 거 어디예요?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소속이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되냐면 이국정 교수님 죄송합니다부터 네. 시작을 했어야 돼요. 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국정 교수님이 아직도 이렇게 14년 동안 해왔는데도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집권 여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똑같이 거기다 숟가락 갖다 올려놓고 자기는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철수 씨는 왜 손가락 안 잘라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해가지고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네, 이 확실히 과학 기술이 지금 화두는 화두인 것 같은 게 어제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 민주당에서 왜 통과 안 시켜주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확실히 과학 기술이 정치에 또 이용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 또 법을 잘 아냐 뭐 이런 질문들. 이런 헌법을 몰라서 그렇다 이런 어떤 인신공격적 발언 그다음에 자기 지식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좀 토론회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사실 예. 정치인이 그런 토론에 나와서 예. 과학기술이라든지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예.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 최의원도 다 못해요. 예. 그런데 적어도 그러한 기술이 무엇인지는 알고 예. 그리고 그것이 국가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 줄은 아는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과 분야와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적어도 국정 철학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갖추지 않은 후보가 기술적으로 조금씩 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느냐 국정 철학조차 있지 않은 후보가 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대선 D-43 치열한 국민의힘 어대명 민주당입니다. 우선 민주당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영남에서 두 번째 경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압도적 1위를 확인하면서 대세론을 좀 이어갔는데 충청권보다 더 높은 비율로 1위를 굳혔습니다. 예. 결과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이전에 기대했었던 김경수 후보가 부산 그렇죠. 경남지사도 했으니까요. PK 출신이기 예. 때문에 여기서 뭔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는 예. 기대가 있었는데 예. 그것이 통하지 않았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 반전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어쨌든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네. 굳건해지고 있다라는 예. 것. 그러니까 경남에서 반전이 없기 때문에 예. 수도권 올라와서 경기도에 김동연이 반전이 있겠냐? 그렇지도 않겠다라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영남권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좀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원이 비중이 10%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반면에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충청권보다 더 높은 비율로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거의 굳어졌다고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광주나 이런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오히려 그 영남권 당원들까지 예.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 당원들이 예. 지지하게 된다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 뒤를 잇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당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굳어졌다. 예. 오히려 광주로 가게 된다면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을 띄워줄지언정 예. 이재명 원톱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민주당 경선에서 또 봐야 될 것이 김경수 후보하고 이제 김동연 후보. 네. 사실은 득표율이 많이 미미하거든요. 완주를 목표에 두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 완주가 아니라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2위를 목표로 하고 겉으로는 2위 하려고 출마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만
2위를 목표로 하는 것은 그다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의 차기 당권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된다라는 것, 굉장한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위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2위 싸움도 뭐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차기 당대표나 이런 부분들도 또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집권당의 당대표. 예, 집권당에.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요. 그럼요. 아직은 집권이 된다면. 아직은 모르니까요. 그럼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앞에서 좀 나누기는 했는데 사실 국민 여러분들, 특히나 경선을 지켜보시는 여러분들 상당히 제일 궁금한 점은 4강일 겁니다. 오늘 내일 여론조사해서 결과가 이제 1차 경선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4강 예상해 보신다면요. 아까도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정책을 통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책이 또 사람을 통해 가지고 표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대로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그리고 누구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누구냐 일 텐데 여기서 마지막 그 낙점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경원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가 나경원 아니면 안철수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나머지 뭐 이철훈이나 양양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4명을 추스린다면 이 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은데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안철수 후보의 당 내에서의 비호감 내지 배신자 프레임, 낙인 찍힌 것은 한동훈 후보 못지 않거든요. 근데 한동훈 후보는 직전에 60% 이상 되는 당대표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안철수 후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확실히 팬덤이 또 좀 있으니까요. 이 만약에 4강이 됐을 때 나경원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개연성도 좀 있을까요? 단일화 안 할 거예요. 4명은 끝까지 다 달린다. 끝까지 달릴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가 대선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과 이제 윤 전 대통령 이제 계몽령이라고 하는 이제 변호인단들 중에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정광훈 씨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왜냐하면 정광훈 씨는 돈 벌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 나오는 건. 그러니까 논외로 하고요. 지금 윤어게인당 신당 창당이라는 것은 국힘에게 대단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표가 아쉽고 선거 때 격언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찢어놓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국민의힘은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윤어게인 신당에 지금 참여하겠다라는 우리 김계리, 배희철 변호사가 지금 어제 사진 허락받고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사저에서. 시점을 두고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 이 사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거 때 자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땡큐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겁니다. 조기 대선에 빌미를 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환한 웃음으로 국민들을 일부러 자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은 부각시킬지언정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더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세력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노력이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두 번째 형사재판이 진행이 됐고 실제로 방청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렇게 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요. 지기현 판사가 허가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사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촬영해서 방송까지 해야죠. 지기현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받고 있다는 거 명백하게 경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평론가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시니까요.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